저의 인생이 길진 않지만 살짝 돌이켜 생각해보면 외길 인생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열심히 이 나이까지도 미용만 열심히 봐서 성공을 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성공이라는 잣대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긴 하지만 이 정도 부를 쌓았으면 저에게는 재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 열심히 쉬지 않고 구른 덕분에 30대 초반에는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상가도 하나 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쓰러져가는 상가라서 이걸 돈 주고 구매를 한다고?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 같은 건물이었어요.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상가도 매매했나 싶으시죠? 저는 난다긴다 하는 청담동 샵에서 원장까지 했던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제 가게가 아니라서 대표가 따로 있는 샵에서 원장만 했었던 터라 월급 받으면서 일을 했었죠. 미용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조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샵을 오픈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비싼 펌을 하고 손님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저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들이 있으니까 청담동 샵에서 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돈 벌기에는 더 좋을지도 몰랐죠. 그래도 제 이름 걸고 운영할 수 있는 샵을 하나 여는 게 소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수만 딱 받아서 1대1 컨설팅을 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헤어스타일만 바꾸어도 충분히 인상이 바뀔 수 있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얼굴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작은 꼬마 상가를 매매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물론 상가가 강남이나 압구정 같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 동네 건물값은 제가 아마 평생 벌어도 감당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눈을 낮추고 하다 보니 서울이긴 하지만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에 아주 허름해서 다 쓰러질 것 같은 건물 하나를 구입했죠. 제가 가진 돈에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건물이었기에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돈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골목 틈 사이에 지어진 틈새 주택과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호실도 2층짜리에 5개 정도밖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고정 수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제가 1층 가운데 자리에 미용실을 오픈했고 2층에 가장 큰 호실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제 가게를 차린 뒤에 제가 원래 일하던 미용실에서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들께서 아름아름 찾아와 주셔서 머리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약을 하지 않은 남자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예약이 거의 다 차 있어서 불가능했겠지만 그날은 또 운이 좋게 예약을 취소하신 분이 있었던 타이밍이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너무 덥수룩해서 그런데 조금만 자를 수 있을까요? 기장만 살짝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귀찮은 드라이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되시고요. 혹시 뒤에 일정이 많이 바쁘세요? 그런 거 아니라면 스타일을 조금만 다르게 바꿔도 훨씬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컨설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뒤에 일정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째 이 스타일만 해봐서 다른 스타일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괜찮을까요? 확실한 건 지금보다 훨씬 인물이 살아날 거예요. 보니까 지금 머리는 장점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면 훨씬 인물이 살아날 것 같은데 무슨 더벅머리도 아니고 배추도사, 무도사에 나을 법한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미용사에 자존심이 있지? 그런 머리를 보고 어떻게 그냥 꾹 참고 기장만 조금 잘라줄 수 있겠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죠. 저에게 머리를 하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저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좋다고 찾아오시는 거였거든요. 제가 스타일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손님은 이런 게 처음이었는지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제가 직업이 사람을 좀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빡빡머리는 안 되거든요. 대머리 되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어떤 미용실에서 스타일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머리를 만들겠나요? 그만큼 외적으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좀 막막한 기분이 들었죠. 미용을 오래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이 사람에게서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집중해서 머리를 완성시켜드렸고 드라이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인물이 훤칠하게 보이는 것이 지나가던 사람들도 뒤를 한번 돌아볼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니까요. 제가 원했던 반응처럼 입을 떡 벌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놀랐는데 제 어깨가 아주 으쓱해졌죠. 와, 처음이에요. 매번 덥수룩하게 머리를 덮고 다녀서 몰랐는데, 와, 이렇게 이마를 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인물이 살아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약까지 해서 저희 미용실에 찾아와 머리를 다듬고 가셨어요. 제가 여기서 머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인물이 훨씬 좋아졌다고 비결이 뭐냐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영업도 좀 하고 입소문도 솔솔 내고 있습니다. 저도 변화한 제 스타일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됐다 싶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오늘은 다운 펌을 좀 해볼까 했는데 가격은 이 정도 나오고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는 저에게 앞으로 쭉 여기 미용실만 다닐 거라며 저에게 절대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폐업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더라고요. 제 건물이라 사실 폐업을 하거나 이사를 갈 일도 없지만 저는 저를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귀여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저에게 대단하다고 마치 마술사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제 어깨가 당연히 하늘을 향해 치솟지 않겠어요? 제가 청담동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원장까지 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말이죠. 가슴 한쪽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주 허름한 건물에 간판 하나 달고 미용실을 하는데도 인정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입니다. 외길 인생으로 살아오길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저는 그 손님에게 자주자주 보자고 말을 했고 손님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사실 직업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니까 뭐 영업을 뛰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바꾼 이후에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신뢰감이 간다고 하더라니까요. 이래서 스타일링을 맡기고 그러나 봐요. 저에게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전이랑은 다른 반응이라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외적인 게 참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손님이 입는 옷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칙칙한 똥색 같은 옷만 고집을 하니 얼굴색이 확 죽어버리는 거 있죠? 요즘에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피부색이나 얼굴형에 따라서 잘 맞는 색을 골라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어쩜 저리 매번 이상한 옷만 입는지 죽상이 되었죠. 전 조금 오지랖을 떨어서 옷 사러 갈 때 저를 부르라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친해지면 말을 꺼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머리를 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못한 지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남들 다 장가가는 나이에 여자친구조차 없으니까 제 인생이 너무 외로운 거 있죠. 머리빨도 잘 서 있는데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거요? 옷 스타일이 너무 구닥대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백화점이라도 같이 가서 옷 스타일 한번 바꿔봐요. 매번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그 옷 색깔 정말 최악으로 안 어울리거든요. 제 말에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라줄 거냐고 묻길래 그럼 제가 쉬는 날을 말해주면 그날이라면 가능하다고 대꾸했어요. 정말 제가 쉬는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따라가서 옷을 골라주었죠. 확실히 외적으로 꾸미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이 싹 바뀌더라고요. 태도까지 아주 당당해졌어요. 제가 옷색을 전부 갈아치운 뒤에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까지 듣는 거 있죠. 제가 그냥 입을 싹 씻을 수는 없으니까 밥 한번 거하게 사겠습니다. 그렇게 밥도 얻어먹고 그 손님이 뭔가를 사러 가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따라 나서서 쫓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맙다고 제 옷도 한 벌 사주기도 하고 제 미용실에 간식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나서서 구매를 해주곤 했어요. 한마디로 사귀는 사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했지만 데이트를 하면서 쉬는 날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연애 경험이 없는지 서툴게 고백을 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귀엽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정식 커플이 되었어요. 전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제 가게도 생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남자친구까지 생겼으니까요.
이제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의 큰 이슈는 전부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미래가 창창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집안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예비 신랑의 직업이 뭔지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딱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랑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겠지 하고 지레짐작을 했죠. 그런데 글쎄 예비 신랑의 부모님 직업이 두 분 다 대학 교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비 신랑만 봤을 때는 별 볼 거 없구나 싶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수라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살고 계셨었거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느 회사에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아직 당신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회사는 어디에 있어? 어디 회사야? 내가 말을 안 했었나? 사실 나 변호사야. 지금은 저기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미안해, 미리 말 안 해서. 예비 신랑이 저를 시험해 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인 걸 일부러 숨기고 있었다고 멋쩍게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일부러 숨길 이유가 있나 싶긴 했지만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변호사인 타이틀만 보고 달려들어서 콩고물 떨어지기만 바라보는 여자들이요. 그런데 예비 신랑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중에 별일은 아닌데 조금 까탈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객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랑 예비 신랑네 사무실이랑 어디에 일을 맡길까 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예비 신랑이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고객이 좀 돈이 많은 부자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무실에 일을 맡겨버렸고 예비 신랑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비싼 고객을 놓쳤다면서 대표가 예비 신랑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남들은 말이야 발에 땀나게 영업을 해서 고객 유치하는데 굴러들어온 손님까지 내쫓는 건 뭐 하는 짓이야? 일 하나 제대로 못 따올 거야. 다른 소송들도 많이 있고 저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건까지 맡으면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지내야 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다른 직원들도 전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어? 제가 영업직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직원을 두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직원을 쓰시죠. 그러면서 대표랑 한번 트러블이 크게 생기니까 일거리도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일만 자꾸 주고 대표가 대놓고 꼽을 주고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끼리도 세력 싸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서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로 저에게 징징거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서러워서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니까. 이제는 사무실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건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말이야. 건물 월세도 비싸고 걱정도 많고 어디에 사무실을 열어야 좋을지 말이야. 이 근처에는 딱히 변호사 사무실이 없던데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제가 사실 건물 주지 않겠어요? 2층에 가장 큰 호실도 비어 있었고요. 예비 신랑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괜찮은 크기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예비 신랑에게는 이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이 본인이 변호사라고 말을 한 날 이 건물이 제 명의라는 것을 저도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면 서프라이즈로 알려줘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물에 세를 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부동산을 슬쩍 미리 말을 해두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대리인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몇 가지 준비하면 된다고 하길래 위임장이랑 서류까지 준비해서 친구에게 대신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부동산 주인에게도 제가 건물주인 건 비밀로 해달라고 2층 자리 보러 온 사람에게 아주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비 신랑에게 밑밥을 깔았어요. 사실 우리 건물이 많이 낡아서 그런지 2층에 큰 자리 하나가 비어있다고 하더라. 내가 부동산 계약할 때 말이야 아주 깜짝 놀랐었어. 우리 건물주가 글쎄 나랑 이름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건물 주인이 나한테 이것도 2년이라면서 월세를 조금 저렴하게 주셨었거든. 내가 말 한번 해볼 테니까 부동산 가서 한번 알아봐봐. 그런 우연이 다 있네. 하긴 당신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긴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건물 주인은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아? 전혀. 건물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쿨하셔.
건물에 자주 와보지도 않으시고 간섭도 안 하고 거기다가 월세가 일단 저렴하니까 너무 좋지 뭐. 2층 자리가 왜 공실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했던 예비신랑은 저랑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가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은 제가 미리 말을 해뒀으니까 저랑 만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아주 저렴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저희 건물을 소개시켜 주었고요. 예비신랑은 가격을 듣고 놀라면서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아주머니는 저에게 구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이중계약이다 뭐다 해서 꽤 까다롭더라고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았기에 대리인 계약으로 진행을 했죠. 일단 제 건물임을 속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느라 귀찮긴 했지만 위임장에 인감증명에 도장에 전부 준비를 해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 이름이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꿈에도 못 꿨을 거예요. 제가 미리 예비신랑에게 건물 주인의 이름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고 밑밥을 제대로 깔아두었기 때문에 예비신랑도 별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예비신랑은 저에게 좋은 자리를 계약한 것 같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복덩어리 같아.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리가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약을 했겠어?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지방에 내려가도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하더라. 서울 한복판에서 내가 정말 복 받았지 뭐야. 그게 전부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했지만 예비신랑이 아이처럼 좋아하니까 저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 준비 끝에 남자친구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저는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서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가자 예비신랑은 저에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웃으며 승낙을 했지요.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말자는 의견이 맞았던 저희 두 사람은 일단 저희 집부터 먼저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은퇴를 하신 뒤에 귀농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골로 내려가셨었어요. 집에서 아주 작은 텃밭을 꾸려서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전 그런 부모님의 삶이 무척이나 좋아 보였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텃밭에서 취미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유기농이라고 하시면서 매번 나한테 보내주신다니까. 작물이 별로 크진 않지만 맛은 좋아. 나는 농사일하는 거 별로던데.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농경사회에서 나온 말이잖아.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돈을 벌어야지. 모르겠어. 나는 농사 짓는 게 조금 궁상 맞다고 생각해. 뭐든지 서울이 최고인데 왜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부모님이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튼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올라오는 길에 제가 들떠서 말을 했죠. 오늘 가보니까 어땠어? 나중에 우리도 은퇴하고 나면 저렇게 소소하게 둘이서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예비신랑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농사야 농사는. 그저 도시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같은 거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전 뭐 대충 둘러댔죠. 그래 뭐 건물 하나 있으면 놀고 먹으면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좋게 하겠지. 근데 건물 하나 사는 게 뭐 쉬운 일인가? 그 말을 뱉으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소원하던 건물주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프라이즈로 말을 해주면 예비신랑도 놀라고 저도 즐겁겠구나 싶어서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대학 교수라는 것에 기가 팍 죽긴 했지만 그래도 예비신랑이랑 저랑 둘이 벌어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두 사람이 홍기가 꽉 찬 나이였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손님들 머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날 오신 손님이 제가 청담동에서 일을 할 때부터 단골이셨던 사모님이셨어요. 정말 재벌이라는 소리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 사모님이셨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만져드리고 있었죠. 사모님께서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컬을 넣고 싶다고 하셔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머리를 커트하고 롤을 말고 있었는데
누가 다짜고짜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예약하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 타임은 아직 1시간 이상 남았는데 일찍 오셨네요. 머리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네 얼굴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제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인가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는데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뚜껑을 열더니 제 얼굴에다가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차가운 물세례를 맞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악 하고 질렀는데 제 소리에 당연히 사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신 거죠. 어머, 사모님 물 맞진 않으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아니 원장, 꼬라지가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누군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물을 뿌리고 난리야. 당신 뭐예요? 누구신데 저한테 물을 끼얹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콧방귀를 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깟 동네 미용실에서 사모님은 뭔 놈의 사모님이야. 동네 아줌마들 파만 하는 연주제. 감히 오를 나무 못 오를 나무 구별도 못하면서 변호사인 귀한 아들을 넘봐? 그 말에 제가 벙쪄서 소리를 질렀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왜 물을 뿌리신 거냐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걸 보면 공부도 더럽게 못했나 보네.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고 말을 했잖아. 너랑 결혼하겠다는 우리 아들 말이야. 이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할 건 아니지? 정말 꼬라지를 보니까 할 말이 없다. 얘, 너 미쳤니?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제.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저렇게 아들 타령을 하는 걸 들으면서 자세히 그 아줌마의 얼굴을 뜯어보니까 예비 신랑이랑 아주 닮았더라고요. 네, 저에게 물을 끼얹은 그 사람은 대학 교수라던 저희 예비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주제를 알아야지. 허영만 가득한 년 미용하는 년들이 다 그렇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피고 싶어하는 환장한 것. 저런 아줌마 머리 말아주면서 얼마나 버니 너?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모님에게 삿대질을 하는데 순간 예비 시모고 나발이고 사모님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감히 대학 교수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줌마 타령을 하는지 제가 다 화끈거렸어요. 사모님 또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인상을 팍팍 쓰시더라고요.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눈은 참 높다. 대학 교수 집안에서 난 변호사 아들을 어떻게 머리나 말고 있는 미용사에게 장가를 보내겠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넌 평생 파마약이나 묻히면서 머리나 말아. 감히 우리 아들 넘보지 말고 네 주제에 맞는 인간 만나서 결혼하란 말이야.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막 걸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네 1층에 있는 미용실에 와 있다.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내가 아주 단단히 일러두어야겠구나. 그 말에 예비 신랑이 헐레벌떡 내려와서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색이 되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꼴은 또 왜 이래? 설마 엄마가 물이라도 뿌린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도대체? 제가 쫄딱 젖어있는 걸 보고서는 걸려있는 수건을 들고 와서 제 얼굴을 막 닦아주더라고요. 전 차마 수건이 걸려있는데도 얼굴 닦을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우뚝 서서는 물을 툭툭 흘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꼬라지하고는 배운 게 없어서 버릇까지 없지. 어디서 콧방귀를 껴? 이런 데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대로 나오는 거야?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내가 정말 푼이 삭히지가 않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발 나가서 나랑 이야기해요.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라고 그래요? 나랑 이야기하자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야. 알겠어? 내가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거야. 예비 신랑이 좀 하면서 질질 끌듯이 예비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어이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을 때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보는 눈이 없는 인간네 집에 시집을 간다고? 내가 두 팔 들고 말리마. 내가 우리 원장이 얼마나 친국인지 몰라서 그럴까?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가서 한마디 톡 쏴주고 와. 더러워서 너네 집에 시집 안 간다고. 어서.
그러면서 제 등을 떠미시길래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슬쩍 나갔어요. 제가 나온 걸 꿈에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했네요. 엄마, 내가 일 그르치지 말라고 했지? 그냥 머리나 말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니까. 아우, 답답해 진짜.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너는 아무리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지. 첫단 걸 며느리라고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고급 과일만 시키고 먹는 거 입히는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키웠는데 겨우 미용사 며느리? 미쳤네? 아니 엄마, 이 건물이 건물주라고.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현금 박치기해서 샀대.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건물주라니까. 누가 그래? 이 건물 건물주라고. 저것이? 정말로? 아니, 무슨 재주로 건물을 현금 박치기를 해서 샀대니? 그래, 내가 부동산 아줌마랑 거래할 때 혹시 몰라서 등기부등본 떼봤지. 동명이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쉽게 있는 일이야.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서 다 알고 왔다. 내 여자친구가 싸게 매물 주라고 한 거냐 했더니 부동산 아줌마가 절대 비밀이라면서 말해주더라.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좋겠다면서 변호사랑 건물주랑 딱이라고. 이 건물도 현금 박치기로 대출 하나 없이 산 여자라고.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이걸 어떻게 대출 없이 샀다냐? 근데 이거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아무리 꼬마 상가라지만 10억이 넘지. 거의 20억 가까이 될걸? 이렇게 허름해 보여도 여기 주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건물값이 엄청 올랐다고. 자리를 봐. 완전 알박기 가능한 자리잖아. 내가 다 알아봤단 말이야. 원래 청담동에서 머리 말던 여자라지 뭐야. 아무튼 가만히 있어. 가서 사과나라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대학 교수인 내가 처단 미용사에게 사과를 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건물주인 며느리 놓칠 거야? 저 사람이 갑자기 결혼 뒤엎으면 어떡하려고. 그 대화를 만약에 그 자리에서 듣지 않았었다라면 정말 깜짝 속아 넘어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를 위해 헌신하는 척했던 예비 신랑은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알자마자 결혼을 약속하자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죠. 건물을 빼앗으려고 한 짓은 아닌 것 같았지만 적어도 공동명의를 운운하면서 저에게 콩고물 하나 더 받아먹으려던 속셈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되고 머리가 핑 돌아버렸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지 못했었으니까 정말 저를 사랑해서 연애를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고 한 타이밍이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도 건물주로 살면 좋겠다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본심을 표현하기도 한 것이었고요. 전 이 모든 것이 촘촘하게 짜여진 예비 신랑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미용실에 들어왔어요. 섣부르게 제가 난리를 쳐봐야 그쪽에서 변명을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말을 일단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복잡스러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야? 죽어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네 얘기는 안 들어? 헤어지자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 그게 말이죠. 헤어지긴 헤어질 건데요. 이 건물이 제 건물이라는 걸 알고서는 결혼하자고 접근을 했던 건가 보더라고요. 글쎄 밖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서 신경이 너무 복잡하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뭐. 결혼까지 한 다음에 뒤통수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겠어. 얼른 헤어지자고 해. 이대로 곱게 헤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받은 만큼은 돌려주어야죠. 제가 결심을 끝낸 순간 두 모자가 다시 들어와서는 쭈뼛쭈뼛하게 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고고한 척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내가 뻔히 보여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물 뿌린 건 내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오바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반대를 하겠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지만 내가 한풀 꺾고 들어가도록 하지. 앞으로 나한테 잘하도록 해. 내가 허락해주는 거니까.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샴푸라는 곳으로 가서 바가지에 물을 잔뜩 떠왔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나 조심스럽게 보고 계시던 사모님께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가지에 가득 담긴 물을 그 모자에게 뿌려버렸어요.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고 지금 물을 뿌린 거야? 넌 미쳤어? 예비 신랑이고 예비 시어머니고 할 거 없이 물바가지를 맞고 나서는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미쳤냐고 말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날려주셨는데 보고 있는 관객도 있는데 제가 쉽게 보내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줌마, 그리고 너도 말이야. 이제 그만 내 건물에서 나가 주실래요? 건물에서 이상하게 악취가 나는 것 같더라니. 그쪽들에게서 나는 냄새였네. 돈 썩어가는 냄새가 그렇게 악취라더니 말이야. 내가 참지 못하고 세탁 좀 시켜주려고 물 좀 뿌렸어요. 그 말에 예비 신랑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모르는 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이 건물이 당신 건물이었어? 정말 몰랐어. 동명이인이 건물주라고 하더니. 와, 알고 보니 동일 인물이었구나. 변호사가 천직이 아니라 연극 배우를 했었어도 잘했겠다 싶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나가서 다 들었는데. 야, 내 건물 탐나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정말 어쩜 이리 속물군성들이 대단한 인간들인지. 변호사고 대학 교수고 별거 없네. 건물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그러니까 둘 다 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내가 고작 변호사랑 결혼해서 해야 되겠니? 더 좋은 집안 인간이랑 결혼을 해야지. 고작 대학 교수의 변호사라니. 일부러 손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월세까지 저렴하게 받아주고 있었는데. 다른 가게들처럼 제대로 월세 내고 살아. 지금의 3배 주면 돼? 둘 다 기겁을 해서는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월세는 왜 올린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랑 같은 건데 부부 사이에 이러지 말자. 누가 결혼한대? 안 할 건데? 아니면 지금 당장 빼. 내가 하는 말 뭘로 들었어? 고작 변호사 주제에 어디 건물주한테 비비냐고. 어머, 얘 어떻게 사람이 그리 한순간에 변하니? 내가 물 좀 뿌렸기로써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생수병 요 작은 거 하나 뿌렸다. 근데 너는 파가지로 들고 와서 나한테 뿌렸잖니. 서로 쌤쌤인 걸로 치면 되는데 파혼은 왜 하겠다는 거야? 아줌마, 결혼 허락 안 하신다면서요. 어디 뻔뻔하게 머리나 많은 년이 변호사를 넘보냐면서요. 왜요? 제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요? 내가 또 언제 그렇게 경박스럽게 말을 했다고. 내가 잠시 이성을 잃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성을 되찾았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반대를 못하겠잖니. 결혼하라니까 결혼하라고. 내 쪽에서 싫다고요. 가진 거 하나 없고 일도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 변호사가 뭐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짐이나 빨리 빼세요. 그 월세 엄청 올려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일부러 사정 좀 봐줬더니 나를 감히 이딴 취급을 해? 그러지 말고 내 사정 좀 봐주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어? 가뜩이나 지금 소송건도 몇 개 없는데 여기서 나가면 나 뭐 먹고 살아. 지금 하던 일은 전부 마무리 짓긴 해야지. 내가 월세 3배까지는 못 올려주고 두 배로 올릴게. 3배는 받아야 한다니까? 왜 네 마음대로 2배로 내려? 그리고 당신이 소송건 몇 개 없어서 굶어 죽는 게 뭐 내 알바야? 어차피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닌데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이제 그만 짐 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랑을 한 시간이 있는데 어쩜 이리 한순간에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니. 매정하다 매정해. 네, 전 매정한 사람이에요. 남의 머리나 말고 있는데 감수성이 풍부하면 이상한 거지요? 부동산에 당장 새 놓을 거니까 짐이나 빨리 빼세요. 그날 그렇게 사모님 머리를 말면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니까 더 말을 얹지 않고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미용실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사정을 해대는데 정말 사람 꼴이 우습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안 된다더라. 제발 다시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뭐 고작 건물 때문에 이러겠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잖아. 이대로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딨어. 그동안 시세보다 적은 가격으로 세줬던 거 나도 고맙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다른 옷실에서도 돈 들어오잖아. 그냥 지금처럼 세 안 올리고 받아주면 안 될까?
끝까지 저에게 지저분하게 굴긴 했지만 전 딱 잘라서 이별을 구했고 예비 신랑 그놈도 결국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짐을 빼게 되었어요. 저에게 저주를 걸듯이 덕분에 변호사 사무실 망했다고 소리를 치는데 능력이 부족한 걸 왜 제 탓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이다를 마시게 된 일이 생기는데요. 정말 우연이라는 게 하늘이 도와서 생기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희 가게에 그날 오셔서 모든 꼴을 다 보셨던 사모님 있잖아요. 사모님이 후원하는 교육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대학이 글쎄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가 교수로 있는 대학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사모님이 장학금 전달하러 갔다가 교수실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를 봤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김 교수 말씀이십니까? 저희 대학에서 꽤 오랜 시간 겸임 교수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저 여자 말이야. 아주 인성이 별로던데 말이야. 돈 타령에 사람 직업으로 무시를 하던 사람이더라 이 말이지. 저 여자가 가르치는 애들은 인성을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내 장학금을 그런 애들한테 쓰고 싶지 않네. 이런 근본 없는 여자가 교수로 있고 애들을 가르친다니 세상에 아주 놀래겠구만. 난 장학금 전달은 못하겠네. 없던 일로 하지. 당연히 대학 재단이고 총장이고 난리가 나서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난리를 친 거죠. 그 아줌마는 영문을 몰라서 그 사모님이랑은 연줄도 연관도 없다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필사에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사모님이 직접 입을 여신 거죠. 내가 아주 자주 가는 미용실 원장이 저 여자 며느리 될 뻔했었거든. 그제서야 그 아줌마가 사모님의 얼굴을 알아보고서는 사색이 되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나한테 파만 아는 아줌마라고 무시했었는데 말이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거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사모님께 잘못했다고 아주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요. 대학 총장이고 재단 사람들이고 전부 그 아줌마를 곱깝게 보게 된 거죠. 사모님께서는 장학금 못 주겠다고 버티시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그 아줌마는 학기를 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졸지 아줌마는 실직자가 되고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사람은 화를 잔뜩 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건드린 거야? 겉모습만 보고 무슨 짓을 했길래 아들놈 사무실도 망해버려. 너는 대학에 잘려. 어쩌자고 이 자다를 만들어서 집안 꼴을 다 헤집어 놓냐 이 말이야. 이 말은 예비 신랑이었던 인간이 해준 얘기였어요. 그 아줌마랑 그 인간 둘 다 미용실 앞에 찾아와서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 직업만 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해대더니만 결국 꼴 좋네요. 저는 제 손 떠난 일이니까 두 분이 앞으로 알아서들 하시죠. 그 뒤로는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가게 앞에도 찾아오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뭐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니까 다른 어떤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가 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제 알바 아니라서 신경 안 쓰고 저는 제 앞으로 제 가게나 잘 운영하면서 제 건물 잘 돌보며 혼자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이 나이 되니까 이제 뭐 결혼에 대한 큰 로망, 소망도 없어지고 속 편하게 혼자서 부모님 잘 모시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외롭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저와 같은 입장의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같은 입장으로서 열렬히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며 원하시는 일들 다 성취하셔서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